한 그릇의 뜨거운 라면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50개의 방이 있는 저택에서 자란 러시아 석유 재벌 딸 엘레나가 서울의 작은 편의점에서 만난 알바생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왜 정략 결혼과 거대한 부를 뒤로하고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선택했을까요? 운명은 가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엘레나와 지수의 사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레나 페트로바입니다. 저는 너무 커서 가끔 길을 잃을 정도의 집에 살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방이 50개에 고급 구두를 신고 걸으면 달그락거리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대부분의 나무보다 더 높은 창문들이 있죠. 우리 집은 러시아 타타르스탄의 언덕 위에 거대한 웨딩 케이크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석유 사업으로 번 돈으로 지은 이 집에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공주님처럼 자랐어요. 12살 때는 프랑스 요리사가 제 생일 파티를 위해 일주일 동안 준비한 5단 케이크를 받았죠. 15살 때는 첫 승마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아버지가 순종 아랍 말을 선물로 주셨고요. 그때 제 방에는 실제 크기의 인형의 집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책을 읽는 것이 저의 작은 도피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스러운 물건들 속에서도 제 마음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여자아이가 원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디자이너 옷들이 제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영화에서만 보는 곳들을 우리 가족 전용기로 여행했어요. 아버지의 돈이면 제가 가리키는 것은 뭐든지 살 수 있었죠. 하지만 돈으로는 자유를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갖지 못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페트로프 석유의 큰 보스인 세르게이 페트로프예요. 그가 방에 들어오면 모두 말을 멈추죠. 심지어 저도 가끔 숨을 참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 집과 회사에서 법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완벽함을 요구하셨어요. 학교에서 A 아래 성적은 용납되지 않았고 항상 등 곧게 앉아 있어야 했죠. 식사 시간에는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부터 와인 잔을 들고 마시는 각도까지 모두 규칙이 있었어요. 외국어도 3개는 완벽하게 구사해야 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는 더 엄격해지셨어요. 마치 제가 완벽해야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양육보다는 마치 사업 계획을 세우듯 저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2022년 추운 1월 저녁까지 저는 제 삶의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우리 식탁은 너무 길어서 아버지는 마치 왕좌에 앉은 왕처럼 저에게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위에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그의 진지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비싼 스테이크를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엘레나, 내 결혼이 결정됐다. 제 손에서 금색 포크가 떨어져 접시에 큰 소리를 냈어요. 제 뱃속이 얼음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음식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드미트리 콘스탄틴과 결혼할 거다. 결혼식은 9월이다. 저는 드미트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그는 48세로 제 나이의 2배가 넘었어요.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죠. 저는 3번째가 될 예정이었어요. 마치 컬렉션에 추가된 여분의 부품처럼요. 한 사람이 아니라 파트너도 아니고 그저 파티에서 자랑할 수 있는 또 다른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전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눈이 마침내 제 눈과 마주쳤어요. 차갑고 단단하고 결정적이었죠. 이건 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가문의 명예와 사업관계에 관한 일이다. 결정은 끝났다. 그날 밤 저는 베개가 흠뻑 젖을 때까지 울었어요. 제 아름다운 방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비단 시트도 저를 위로할 수 없었고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도 저를 산만하게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태블릿을 켰어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외국 드라마를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몰래 보는 것이었죠. 화면에는 한국 남자가 여자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는 존중하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고 그녀를 소중한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떠올랐어요. 미친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죠.
한국 제 세계와 완전히 다른 곳. 제가 공부할 수 있고 이 황금빛 새장으로 돌아와야 하기 전에 뭔가 진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좋은 비즈니스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한국에서 4개월 동안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미트리의 더 나은 아내가 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한국 기업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고요. 아버지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고 놀란 표정으로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4개월 만이다. 9월에 결혼식을 위해 돌아온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가방을 싸고 이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한국은 잠시라도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툭 하고 착륙하면서 제 배가 덜컥 내려앉았어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죠. 서울은 고향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구름에 닿을 듯 솟아 있었고 한글로 된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여기저기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러시아에서 출발하기 전 아버지는 경호원 2명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것만큼은 완강히 거부했죠. 자유를 맛보려는 여정에 감시자가 필요하진 않았으니까요. 대신 개인 비서 올가가 저와 함께 왔는데 그녀는 제가 어린 적부터 알고 지낸 친숙한 얼굴이었어요. 올가는 인천공항에서 저를 대학 기숙사까지 데려다 준 뒤 제가 짐을 풀고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러시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엘레나.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페트로바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가문의 명예를 지키라는 뜻이었죠. 제 고급 여행 가방들은 작은 기숙사 방으로 끌고 들어가니 어색해 보였습니다. 침대는 좁았어요. 고향의 퀸 사이즈 침대와는 달랐죠. 화장실은 아주 작았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써야 했어요. 개인 요리사도 없고 방을 청소해주는 가정부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된 저였어요. 첫 주는 힘들었어요. 수업을 찾아가다 3번이나 길을 잃었습니다. 제 한국어 실력은 드라마 자막으로 배운 수준이라 형편없었죠. 사람들은 제 금발과 녹색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마치 참새 떼 속의 색색깔 새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베개를 꼭 안고 제가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고민했어요. 러시아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식당에서는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음식들을 내놓았어요. 매 끼니마다 밥이 나왔고 혀가 얼얼해지는 김치도 있었죠. 낯선 냄새가 나는 이상한 국물 요리도 있었고요. 배는 꼬르륵거렸지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겁이 났어요. 처음으로 돈을 직접 관리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를 정해주셨는데 러시아에서는 큰 돈이지만 서울의 비싼 물가에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죠. 처음으로 가격표를 보고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원화를 루블로 환산하면서 이건 사도 될까? 하고 고민하기도 했어요. 한 번은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택시를 타야 했는데 기사님과 말이 통하지 않아 결국 기숙사까지 걸어왔던 적도 있었죠. 그날 저녁 발에 물집이 잡히고 허기진 상태로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터들이 눈치만 봐도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던 시절이 그리워졌어요. 어느 날 밤 눈이 아플 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기숙사 근처에 작은 편의점이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안에는 수백 가지의 알록달록한 포장지들이 진열대에 가득 차 있었죠. 인스턴트 라면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그것들을 멍하니 바라보며 길을 잃은 듯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단정한 매장 유니폼을 입은 젊은 한국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한글과 영어로 한지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친절했고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판단하지 않았죠. 배가 고픈데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제 뺨이 부끄러움으로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저를 비웃지 않았어요. 대신 라면 그림이 있는 검은색 포장지를 집어들었죠.
매운 음식 좋아하시면 이거 괜찮아요 라고 말하며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각 단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따뜻한 국물 냄새에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가게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도 저처럼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밤 작은 편의점에서 매운 라면을 먹으며 제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단지 뱃속의 따뜻한 국물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따뜻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이 낯선 곳이 덜 무서운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자주 같은 편의점으로 걸어가게 됐어요. 지수는 항상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도해볼 만한 한국 과자들을 추천해 주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어 단어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 주었어요. 무거운 책들을 들고 힘들어할 때면 저를 약하거나 무력하게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들어주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우산을 깜빡했어요.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옷이 흠뻑 젖고 있었어요. 갑자기 머리 위로 비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우산을 둘 다 위에 들고 옆에 서 있었어요. 같이 쓰면 돼요라고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한 우산 아래 어깨가 거의 닿을 듯 함께 걸으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친절함은 한국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짜였고 바로 제 옆에 서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이 새로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서울에 찾아왔어요. 꿀처럼 피부에 달라붙는 열기를 가져왔죠.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졌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2달이 지났고 낯선 도시가 점점 덜 이국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저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났어요. 때로는 그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때로는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죠. 가끔은 한강을 따라 걸었는데 그곳에서는 가족들이 소풍 담요를 펴고 아이들은 하늘에서 춤추는 알록달록한 연을 날리곤 했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한국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주말에는 지하철을 타고 이태원, 홍대, 명동 같은 서울의 다양한 동네를 탐험했죠. 한 번은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았는데 그때 지수가 말했어요. 내가 본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여기서 촬영했을 거야.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드라마를 보며 상상했던 세상이 이제는 제 발 아래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또 저를 한국 가정식 식당에 데려가서 된장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을 소개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점점 한국 음식의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중간 이름인 파티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수에게 부유한 가족이나 아버지의 석유 회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죠. 러시아에서 기다리고 있는 왕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수가 제 고향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대신 러시아 음식과 눈 덮인 거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배가 꼬였지만 그 느낌을 밀어냈어요. 그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지수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음식을 무릎에 떨어뜨리지 않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법, 적절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와 실례합니다라고 말하는 법, 복잡한 지하철에서 길을 잃지 않고 타는 가장 좋은 방법 등이요. 각각의 레슨은 그가 미소 지을 때마다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구름이 저를 어디든 따라다녔어요. 9월이 다가오고 있었죠. 결혼식이 문이 열린 채로 러시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돌아가면 문이 쾅 하고 닫힐 준비가 된 새 장처럼요. 지수와의 모든 행복한 순간에는 이 그림자가 닿아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가 작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어요. 비가 두드리는 손가락처럼 창문을 때리고 있었죠. 카페 조명이 깜빡이며 지수의 진지한 얼굴 위로 그림자를 춤추게 했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파티마, 러시아에 널 기다리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 제 찻잔이 손에서 흔들렸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던 순간이 왔어요. 다시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말할 수 있었죠.
두 선택 모두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약혼자가 있어요라고 차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중매 결혼이에요. 9월에 결혼식을 위해 돌아가야 해요. 이어진 침묵은 담요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 올릴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의 눈에서 분노나 상처를 볼까 두려웠어요. 마침내 쳐다봤을 때 더 나쁜 것을 보았습니다. 이해와 섞인 슬픔이었어요. 그렇구나라고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기대, 드미트리와의 약혼, 페트로바 가문의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제 앞에 산처럼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수와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들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저를 페트로프의 딸로만 봤지만 지수에게 저는 그저 파티마였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짜 저를 보고 있다고 느꼈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제 소매로 얼른 닦았지만 지수는 이미 알아차렸죠.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떠나가는 대신 지수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친 바다의 닷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9월까지 시간이 있네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라면 의미 있게 보내자. 눈물이 제 눈에 가득 차서 카페 조명이 황금빛 별로 흐릿해졌어요. 저는 중매 결혼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왔었죠.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을 찾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가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진짜 감정을요. 우산 아래 캠퍼스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 위로 비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지수가 갑자기 멈췄어요. 말없이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부드럽게 저에게 키스했습니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불꽃놀이와 극적인 음악이 있는 키스가 아니었어요. 이거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죠. 그 순간 우리 주변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는 심각한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9월은 단순히 여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소중해지기 시작한 모든 것의 끝이었어요. 앞에 놓인 선택은 불가능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의 명예냐 아니면 제 마음의 진실이냐. 8월의 날들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미끄러지듯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9월에 가까워지고 지수와 작별하고 결혼식을 위해 러시아로 돌아가야 할 시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돌덩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로부터 주기적으로 전화가 왔어요. 매번 통화할 때마다 드미트리가 얼마나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결혼식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야 했죠. 드레스 피팅을 위해 파리에서 디자이너가 왔다는 소식, 모스크바의 최고급 호텔을 통째로 예약했다는 이야기. 아버지의 모든 말이 마치 쇠사슬처럼 제 마음을 옥죄었어요. 밤마다 2개의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에는 평생 알아온 세계, 가족의 기대, 돈과 안정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지수와 함께한 짧은 시간 동안 느낀 진정한 행복이 있었죠. 저는 점점 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느 저녁 지수와 저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한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 위 하늘의 별들은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보였어요. 근처 축제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공기 속을 떠다니고 있었죠.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 속에 담아두고 싶어서 지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라고 속삭였어요. 내 이름은 사실 파티마가 아니야. 엘레나야, 엘레나 페트로바. 지수는 조용히 있으면서 제가 모든 것을 말하는 동안 듣고만 있었어요. 아버지의 석유 회사에 대해서, 방이 50개나 되는 저택에 대해서, 저를 3번째 아내로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왕자에 대해서요. 진실을 말할 때마다 마치 어깨에서 무거운 비밀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도망치기 위해 한국에 왔어요라고 고백했어요. 너 같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지수는 제 거짓말에 화를 내는 대신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꼭 쥐었어요. 그의 눈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내 아버지와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제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평범한 한국 학생인 지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을 상상했죠. 아버지의 잔인한 웃음소리도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강한 남자들만 존중하는 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저축한 돈으로 구입한 모스크바행 비행기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않고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휴대폰 앱으로 러시아어 문구도 배우고 있었고, 아버지에게 보여줄 사업 계획서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라고 물었는데 제 목소리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딸을 사랑한다고 말할 거야 라고 지수가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 평생을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바치겠다고. 지수의 말에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순수한 용기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려는지 몰라서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거절하는 것을 넘어 지수에게 끔찍한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대사관에 연락해서 러시아 입국 과정에서 그를 보호해달라고 부탁하려고도 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제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고 아버지가 알게 되면 더 화를 내실 테니까요. 결국 지수의 여행 계획을 말릴 수도 도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통제권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경험이었어요. 이틀 후, 저는 공항에 서서 작은 여행 가방과 큰 꿈을 안고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상대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용기는 제 마음을 자랑스러움과 사랑으로 부풀어 오르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은 조용했고 메시지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깊은 진흙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 시간이 걱정으로 느리고 끈적하게 흘러갔죠. 그러다 8번째 날, 제 휴대폰에 모르는 러시아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피곤하지만 행복하게 들렸어요. 지금 내 가족 집에 있어. 숨이 목에 걸린 것 같았어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내 아버지가 나를 만나기 전에 3일 동안 대문 밖에서 기다리게 했어라고 지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완수해야 할 시험들을 주셨지. 배워야 할 아랍어 기도문, 작성해야 할 사업 계획서. 난 그 모든 걸 다 했어. 눈을 감으니 추운 밤과 아버지의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대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무릎 꿇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라고 희망을 품기가 두려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너와 대화하고 싶어 해라고 지수가 말했어요. 이제 선택은 내게 달렸대. 작은 기숙사 방에 서서 심장이 야생마처럼 뛰는 그 순간 저는 제 대답이 무엇일지 알았어요. 지수는 바다를 건너 사랑과 결단만을 가지고 아버지를 마주했어요. 그건 러시아의 모든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죠. 이것이 바로 저의 선택이었어요. 가을이 서울을 밝은 붉은색과 황금빛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저는 제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제 대답은 분명하고 단순했어요. 저는 지수를 선택합니다. 이 세 단어로 저는 제 인생의 길을 영원히 바꿨죠. 그 전화 통화 후 아버지는 처음에는 격노하셨어요. 제가 가문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고, 드미트리와의 관계를 망치고 있다고 소리치셨죠. 하지만 지수가 옆에서 러시아어로 차분하게 말했다고 해요. 페트로프 씨, 당신 딸의 행복이 진정한 명예가 아닐까요? 놀랍게도 그 말이 아버지의 분노를 가라앉혔대요. 아버지는 몇 분 동안 침묵하시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답니다.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게 정말 그녀가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그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상속권은 포기해야 했고 가족 재산의 대부분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 조건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우리 결혼식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열렸어요. 서울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었는데 나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무지개 색깔의 드레스였습니다.
치마가 너무 넓어서 며칠 동안이나 걷는 연습을 해야 했어요. 지수의 부모님은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손길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존경을 표하기 위해 의식 중에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제대로 절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우리 가족 교회의 황금빛 돔 아래 지수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어요. 저는 러시아와 한국 스타일이 섞인 빨간 꽃이 옷자락에 수놓아진 흰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아버지는 앞줄에서 지켜보고 계셨는데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제가 본 적 없이 부드러웠어요. 지수가 정성스럽게 연습한 러시아어로 저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을 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 저택에 비하면 아주 작았지만 그 큰 집이 결코 느껴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배웠고 지수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러시아 차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어떤 밤에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할러 브릿지라는 작은 회사를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죠. 첫 사무실은 2개의 책상을 붙여놓은 작은 방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 일은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사업 친구들을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보내주시며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곧 첫 직원을 고용했고 그 다음에 또 1명, 그리고 5명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도전도 있었어요. 문화적 오해로 인한 비즈니스 실패,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경기 침체기의 재정적 어려움까지. 특히 한 번은 러시아 고객이 계약을 갑자기 취소해서 큰 손실을 볼 뻔했어요. 그때 지수는 밤을 새워가며 대안을 찾았고 결국 한국 투자자들을 설득해 프로젝트를 살려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제가 러시아 클라이언트들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는 동안 지수는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다졌어요. 두 문화 사이의 다리를 놓는 일은 우리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러시아 음식과 제 언어의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때로는 지수와 저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함께 해결한 모든 문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나란히 자라는 두 나무가 땅 밑에서 뿌리를 천천히 얽어가는 것처럼요. 2년 후, 저는 한강 위 다리에 서 있었는데 지수의 따뜻한 손이 제 손 안에 있었어요. 벚꽃이 분홍색 눈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제 모습을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 찬 소녀, 부와 가족 규칙의 황금빛 세 장에 갇힌 소녀였죠. 뭘 생각하고 있어? 라고 지수가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라고 대답했어요. 한국 남자들은 차갑고 일만 신경 쓴다고 생각했어. 진정한 친절함은 드라마에서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너는 매일 진정한 존중과 배려를 보여줬어. 지수는 미소 지으며 제 머리카락에 내려앉은 벚꽃을 가리켰어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그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꽃이 똑같다면 특별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차이가 서로에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거지. 저는 아래로 흐르는 강을 바라보았어요. 강은 벚꽃을 바다로 실어 나르고 있었죠. 그 강처럼 제 인생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속한 곳을 찾기 위해 바다와 문화를 건넜어요. 때로는 당신이 도망치는 곳보다 당신이 향하는 곳이 더 중요하답니다. 때로는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당신을 찾아내요. 서울의 비 오는 밤, 작은 편의점에서처럼요.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랑이 2개의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을 만큼 충분히 강하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곳은 아버지 저택의 화장실보다 작을지도 몰라요. 아침마다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어 출근하고 가끔은 월말에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더라고요.
지수가 퇴근길에 사온 1,000원짜리 꽃 한 송이, 함께 나누는 편의점 삼각김밥, 서로의 말도 안 되는 발음을 웃으며 고쳐주는 순간들. 이 모든 소소한 행복들이 제가 러시아에서 누리던 호화로운 살보다 훨씬 더 진짜라는 걸 매일 깨닫습니다. 러시아에서 저는 금으로 된 새장 속 앵무새였어요. 이제는 날개를 마음껏 펼치는 자유로운 참새가 되었답니다. 가끔 친구들이 묻죠. 후회하지 않냐고.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해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같은 선택을 다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용기 있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선택이 당신을 가장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테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좋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꼭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